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 시기가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가 당선될 때 예상되는 국정운영 시나리오를 점검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유럽과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은 트럼프 임기 2기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교는 섬세해서 대놓고 바이든 패배를 암시하길 원치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바이든이 재선돼도 헛수고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에서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5가지 요소를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와 함께 와일드카드인 제3당 후보 등이 포함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주저했던 바이든 대통령 공식 지지를 매듭지었습니다. 경합주 미시건에서 4만 명 멤버의 지지를 받는 건 선거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3.3% 성장의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판매 성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 뒤 테슬라 주식은 오늘 크게 내려갑니다. 뉴욕시티 칼리지가 저널리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팬데믹 이후 미디어 환경이 나빠져서 멘터가 현장에서 드물 때 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35%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포인트 많은 36%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청소년으로부터 돌로 공격을 당해 입원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달의 2번째 한국인 정치인 공격이라고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무리 니키 헤일리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 세계의 언론은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물론 이변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항상 50%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자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무슨 건강 악화라든가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트럼프 대 바이든 어느 때보다도 길죠, 기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선거 끝나고 이틀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뉴스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여기에 많이 미국 매체도 세계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이렇게 이겼다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니키 헤일리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 후보야 공화당이 점점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으로 모이고 있는데 특히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버티게 할지 알 수 없죠. 더군다나 본인 My Sweet State,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간다고 했지만 그 전에 물론 네바다 있고요. 그랬지만 그 My Sweet State라는 곳에서 30%포인트 이상 진다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정말 51살의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 전에 본인의 6년이나 주지사를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임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유권자는 83%가 그를 지지하지만 팍스 텔레비전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3분의 1은 절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 놀랄만한 답변이라고 그 드러지 리포트는 보도를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의 상원에서도 좀 온건파 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 쪽으로 가지만 수잔 콜린스 같은 메인주의 이런 사람들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앨리스트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 다르고 여러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갈 길도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나리오가 트럼프 대 바이든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4명의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예상되는 것을 분명히 이건 이럴 거야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고 그 뒤에는 미국이 아니라 세계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미 끝났다. 공화당의 예비선거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다. 머리에 왕관만 올리지 않았지 이건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데 이 점은요. 국제 정세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전략 전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략이다 전술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런 그 행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국내판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해외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5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좋아합니다. 트럼프와 겨룰 때. 그래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레온하르트 그리고 조나단 스완, 매기 하버먼, 찰리 세비지 이 4명의 기자들이 한 명이 데이빗 레온하르트 씨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름을 일일이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도는 데이빗 레온하르트 씨가 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통치할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기자는. 그래서 임기 1기 때 공약을 많이 지키지 못했는데 이 기자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기자는 또 반박도 하고요.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다고 약속했던 것, 힐러리 클린턴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가둬버리겠어 한 것, 무슬림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 인구조사 그 안에 인종을 반드시 넣게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걸 못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는 본인이 공약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기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한 일도 많다. 앞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것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이 많았고 그 같은 저항까지 계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시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 그랬잖아요. 국방, 법무, 뭐 국무장관 다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민 같은 경우는 망명 시스템은 거의 파괴를 했고 임기가 끝날 무렵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탈레반과 약속한 것을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 약속을 지켜서 바이든은 그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지금까지 떨어지면서 회복되지 않는 거죠. 무역은 중국은 물론 유럽 동맹국에도 관세를 많이 부과했고 뭐 프랑스의 와인 등등이요. 오바마의 시그니처인 무역협정 환태평양 파트너십에서도 탈퇴를 한 것,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에서 탈퇴를 했고 파리의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했다. 트럼프가 한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이 정책 전문가 기자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재선된다 할 때 사태를 보는 방법은 트럼프 임기 당시에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바뀌면서 중단된 것이 많은데 그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던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 트럼프 사람이 정부 요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임기 끝에는 또 그런 작업이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도 충성파들로 채우고 뭐 법무부도 그랬었고요. 공직자를 쉽게 해고시키도록 만들 계획을 쭉 실행해 나가다가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됐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4년 동안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떤 뭔가를 그 작동하는 방법을 배웠고 더욱 임기 2기에는 유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 처음에 아마추어였던 게 아니라 정교함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를 또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드린 그런 것들을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임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선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의 지금 여러 주지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반란법을 동원해서 국경을 단속하고 서류 미비자 뭐 첫날부터 대규모로 추방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를 정치적인 적에 대한 복수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 문제라면서 그 참여한 기자들이 모두 걱정을 했고요. 해서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복 대상이 될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 중이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아니 미국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 아니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역할이 의회나 연방대법원이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았던 것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의회에선 트럼프에 맞섰던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정부를 떠났거나 2025년까지 떠날 계획이고 존 맥케인은 숨졌죠.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그렇죠. 연방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뭐 바이든보다도 많으니까 잭 브레이크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아담 킨징거 같은 하원 의원들도 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사퇴해 버렸잖아요. 연방 대법원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만 하더라도 세 사람 6대3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가 트럼프에게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세력이었는데 미치 매코넬의 경력이 거의 끝나가고 그 자리를 이제 오하이오주의 J.D. 벤슨이라든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테드 버드 같은 새로운 공화당의 조금 젊은 의원들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가 채웠기 때문에 이 견제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두 번째 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말할 때 일기 때는 쉽게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그 기자들의 기자 대담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는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 이건 다른 나라들로선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미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니키 헤일리도 언젠가는 사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꼭 1년이 남았네요. 1월 25일쯤. 취임식을 하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뉴햄프셔 승리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된다는 사실을 기정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립주의자가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보 지명이 빨리 돼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될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오늘의 미국에선 간간히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빅토르 올반 같은 헝가리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이런 폭군만이 환영하는 게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표현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 있는 사람들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일부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좋아한다. 괜찮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베이징의 일부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국가의 그쪽 지역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그 국가 아니면 뭐가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거래식으로 하고 빨리 또 그 직감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전략적인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다만 제일 불편한 국가들은 유럽.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한 유럽,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그 동맹국은 트럼프의 임기 두 번째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 주한미군 여러 가지 문제 철군 얘기를 한다던가 부담금을 늘리라고 한다던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할 것이고
나토와 유럽 방어에 대한 미국이 뭐 지금까지 했었던 약속 같은 것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이기던 이기지 않던 상관없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본사가 있으니까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공약한 이것도 빨리 해야지 되고 나름대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토 회원국은 합의된 뭐 GDP의 2%를 방위비로 한다는 것 아직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 같은 국방력 늘리기도 빨리 하고 이건 은근히 말은 설명을 일일이 하진 않지만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그리고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유럽의 어떤 방어 안보 같은 것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뭐 미국이 우방국인데 뭐 미국을 믿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믿는 것 좋습니다. 믿는 것 좋지만 자체적인 능력이 있고 나서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다가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뭐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이 스스로도 방어하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수송기, 항공기, 기간산업, 구조물 같은 전반적인 것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뭐 떨어지고 나서 유럽연합은 놀랍게 단결을 했는데 그 단결은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945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가지 공동 방어 질서가 이어져 왔는데 그게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고민을 해야지 된다.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처럼 핵을 보유한 국가에게는 선택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꼭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외교라는 것은 섬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입니다. 누구도 바이든이 패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암시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당연히 유럽 동맹국들도 트럼프 팀의 구성원 같은 것들 어떤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찾아낼 것이다. 모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 이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설령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고 믿고 세워놨던 그 계획이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웨이스트 그게 그냥 헛된 것이 돼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방어도 오래전에 스스로 다 재정립이 됐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해놓으면 저도 방송을 항상 해놨다가 오늘 방송 못하죠. 뭐 내일도 못하는 것 같고 한 달 뒤도 못하는 것 같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준비를 해놨었던 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미국이 이제는 미국을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도 올 수 있다. 같이 가는 길과 따로 가는 길. 따로 또같이의 전략을 특히 방어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이 마련할 타임이고 당연히 1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세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각짓기 나름의 입장에서 준비 중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뉴스 간단하게 두 가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면은 언론도 늘 이제 선거 이슈는 떠나지 않겠지만 다른 이슈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 관련 뉴스는 요즘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죠. 뭐 북한의
전문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뭐 어제는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그 사설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 같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신경을 써야지 된다. 중요한 이슈로 놓고 그런 지적을 했던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을 했고 풀 화살 3-32로 미사일 시스템 지금 개발 단계랍니다. 북한이 이제 발사하고 나서도 이건 개발 단계고 주변국 뭐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뭐 한국과 일본, 미국 전부 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사일보다 좀 사정거리가 짧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그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달에 그 또 다른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을 했고 뭐 고체 연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과 뭐 미국의 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타격을 하라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타격을 했고 그 북한의 미사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가 항상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보면은요 부글부글 그러니까 조금씩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하다가 확 터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터졌을 때의 그 여파가 굉장하죠. 지금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위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중학생 본인 15살이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돌 주머니에서 돌도 꺼내서 강남 신사동에서 혼자 뭐 건물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배현진이냐고 물어보고는 막 머리를 그 돌로 내리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쓰러져 있을 때도 쳤고 경찰이 올 때까지 또 그 배현진 국회의원을 쳐다보고 있었고 두피가 1cm 찢어져서 봉합을 했는데 지혈성 출혈이나 골절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미세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상태를 지켜봐야지 된다. 이게 이제 의사의 진단이고요. 당연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를 흘렸었고 어제 오후 5시 20분경에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뭐 촉법 소년에 대해서 이 용의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4살 미만 이제 소년법을 적용해서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적용해서 그런데 이거를 나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이래서 미국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배현진 의원까지 정치인이 두 번째 피습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이쯤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조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는 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뭐 방담 비슷하게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해외에서도 준비는 해야지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몇 가지가 지금으로선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크게 퍼진다던가 여러 가지 갑자기 또 가솔린 값이 엄청 오른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으로 보면은 한 5가지 정도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결정을 할 요소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정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무당파 가운데서 무당파는 뉴햄프셔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62%가 헤일리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는 것. 그리고 헤일리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43%는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헤일리가 이제 여기서 빠지고 나면은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팍스가 뉴햄프셔에서 이제 출구 조사를 한 결과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이길 것인가를 결정할 5가지 요소. 넘버 1은 경제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오늘의 미국에서
때때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 정리하는 차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이든 팀은 결국은 경제가 이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임 기간 동안 1,400만 개 일자리 만들었고 많이 만들었지만 워낙에 코비드 때 줄어들었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드는 거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실업률 6.4%에서 3%대로 낮췄고 3.7%인가요? 인플레이션도 연간 3.4% 본인이 이어받은 것보다 훨씬 낮고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된다고 하고 주식시장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미국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11월 사이에 미국인들이 이걸 이제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서 파멸해버리고 만다. 두 번째,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트럼프의 행동이, 바이든의 나이가. 트럼프는 뭐 91개의 뭐 혐의로 4개 케이스로 기소가 됐고 오늘도 지금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 법정에 출두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하고 본인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의 벌금을 물어야지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반대자에게 뭐 해충이라고 하고 보복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야 민주주의에 정말 위협이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에서조차도 현재는 나이 문제, 이 유권자가 전체적으로는 28%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나 체력적으로 대통령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민주당도 48%가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그 정도의 날카로움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낙태죠. 이민, 범죄, 경제는 아직까지는 이 세 가지는 공화당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지금도 인기가 없죠. 연방 대법원의 낙태를 좀 힘들게 한 판결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58%, 좋아하는 사람은 30%입니다.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28% 차이는 엄청난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도시 인근의 여성, 교육받은 여성, 트럼프의 약한 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어렵게 한 판결을 내린 뒤에 7개 주에서 낙태 관련 선거가 있었는데 캔사스라든가 켄터키와 같은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주에서도요. 낙태는 우리의 의견으로 해야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민주당 성향에서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했던 것도 바로 이 이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네요. 만약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하던 평화를 높게 지내던 미국이 거기에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전쟁이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상관하지 않고 미국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나쁩니다. 민주당이 반으로 갈려져 버렸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너무 심각하게 해요 라고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본인의 종교적인 기반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이번 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버지니아주였던가요? 계속 누군가가 해클링을 하더군요. 대통령 연설을 방해했는데 그게 요즘은 대통령 연설을 방해한다 하면 그 사람은 친 팔레스타인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데 미시건주가 경합주잖아요. 경합주에서 굉장히 20만 명 정도 아랍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척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를 결정지을 요소는 제3당 후보입니다. 3당 후보도 많아요. 많은데 뭐 여러 사람들은 별로 거론할 의미가 없고 지지율이 굉장히 작을 테니까 가장 큰 와일드 카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일겠죠. 그런데 이게 참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는 민주당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니야.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에서 빠져나가서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음모론을 좋아한다던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팬데믹, 뭐 약도 먹지 말라고 하고 백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비슷해. 그래서 트럼프 표를 깎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제3당 후보가 얼만큼 누구에게 해를 줄 것인가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거죠. 녹색당의 질 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친환경 정책 쓰는 거니까. 그리고 진보적인 뭐 활동과 학자, 뭐 하버드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코넬 웨스트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하고 듣게다 대고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게 노 레이블이라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보겠다? 13개 주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걸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후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노 레이블에서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조 맨신 민주당이고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70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바이든에게 해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제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낙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제3당 후보가 대통령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민 이슈도 이제 여기에 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이 보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던 전미 자동차 노조 유나이티드 오토모빌 워커즈가 주저를 오랫동안 하다가 어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공식 지지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죠. 노조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 친노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피켓 시위에도 같이 가서 피켓도 들어줬고 했는데 트럼프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공을 들였냐면 막 9월 달에 이 노조위원장 그 슈안 베인이라는 노조위원장 뭐 이름도 얘기하고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지지하려고 해 하고 또 자동차 노조에서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공식 지지를 좀 미뤘던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판매가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보통 일반 자동차보다 그 일하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메케닉들은 전기 자동차가 간단하잖아요. 뭐 배터리 하나 있으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전기 자동차 같은 것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막 오일 시추 엄청 많이 하게 할 거야. 이건 이제 자동차 업계, 기존 자동차 업계에 좋다는 얘기고 가솔린 자동차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동차 그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근로자 편에 선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를 비난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억만장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선거는 누가 우리 옆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든이 우리 옆에 선다고 판단을 해서 바이든을 또 누가 우리 길을 가는가 바이든이 함께 그래서 공식 지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멤버가 한 4만 명 되고요. 4만 명이면 가족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죠. 2배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유권자까지 합쳐서요. 유권자까지 합치면 2배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미시건 디트로이트에 본부가 있고요. 미시건이 경합주잖아요. 앞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미시건주에 20만 명 되는 아랍계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을 너무 감싸고 돈다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는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친노조 성향이다. 미국 노조 운동은 중요하다.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미국 노조원들이
물건을 아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임기 중에 미국의 자동차 공장 20개가 새로 오픈을 했고 25만 개의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지금부터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쟁은 시작됐다.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미국 경제와 또 한국 분들도 테슬라 자동차 자체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테슬라 주식은요. 계속 내려갔었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보다도 훨씬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피로 나바로라는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교수잖아요.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소환에 거부하고 한 그런 일에 대해서 참 4년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 임기 시작될 때 뭐 경제에 관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하고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주변 사람들도 전부 경험이 없고 하는 사람들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위가 아마존 보고 중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그런 그 책을 쓴 이 피로 나바로라는 교수를 딱 그 선택을 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열심히 이제 뭐 중국 때리기 같은 것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마지막 그 4분기에 1년 전에 비해서 3.3% 성장을 했다. GDP가요. 국내 총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상은 2%였다고 하는데 3.3%니까 이건 뭐 5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1년 전과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고요. 그 전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전분기는 4.9%였었거든요. 성장한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가 2.8%나 지출을 늘렸고 이것도 전분기는 조금 더 많이 지출했어요. 소비자도 3.1% 정도. 그리고 무슨 뭐 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데도 이건 조금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1.9% 지출을 늘렸고 주택 활동만 별로였답니다. 근데 주택 활동에 대해서는 뭐 올해 몇 개월 있으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지난해 4분기 그 경제가 괜찮았다는 이런 결론은 이자율 인상 그로 인한 뭐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2023년도 한 해 동안 뭐 3, 4분기, 2, 4분기, 1, 4분기 다 합쳐서 보더라도 미국 그 경제는 강했다는 거고 그럼 지난해의 경제가 강했는데 2024년도는 어떤가? 모멘텀은 지금 좋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소비자의 심리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계속 상승하죠. 가솔린값 내려가고 실업률은 낮으며 인플레이션도 조금 완화되니까 이게 이제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비자의 낙관론 같은 것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지나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괜찮았네.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너무나 물가가 비싸서 거기에 대해서 딱 고정돼 있었던 것이 그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봄 지나고 여름쯤 되면은 경제가 괜찮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건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역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는 말이 강한 그런 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상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고 나는 붕괴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적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냥 경기가 침체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대통령 당선돼서 세우면 되잖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제는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주식값도 그렇고 자동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모든 것은 열을 붉은 것이 없잖아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미 테슬라가 이제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경쟁사가 미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특히 BYD처럼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경쟁, 테슬라 중국에서도 팔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이 줄어들었고 테슬라도 자꾸만 가격을 내려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또 올해 매출이 성장은 돼도 팔리는 게 늘어나긴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을 것이다. 성장 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오늘 뭐 장 열리기도 전에 8%가 하락했던데 지금은요. 8%가 뭡니까? 13.12%. $2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20 이 정도 되던데 $180 56센트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값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500 이상의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달 들어서 16.4%가 내려갔고 뭐 테슬라가 내려가면 이제 그밖에 다른 전기 자동차 그런 그 주식값도 좀 같이 내려갑니다. 뭐 리비단 이런 데는 같이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원래 중간 목표 주식값이 $225였는데 지금 180대까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요. BYD만 하더라도 테슬라와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도 그 품질은 나쁘지 않다는 게 뭐 요즘 중국 자동차는 그 안에 뭐 냉장고도 있고 운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조 장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를 하면서 중국 자동차가 마치 가전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딱 개발을 하고 막 모든 것이 좋았어 하던 그 테슬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통적인 자동차처럼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차고 나오니까. 열을 붉은 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35%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대량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런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36%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29%는 잘 모르겠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 영국의 여론조사기구와 매체가 공동으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18살에서 29살은 대량 학살 저지른다. 49% 훨씬 많은 거죠. 36%보다. 민주당은 49% 미국에서 한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보다 많은 거죠. 이게 금요일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뭐 여러 가지 관련 소송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도 이스라엘이 유엔 건물에서 한 800명 정도가 대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탱크 포격을 맞아서 뭐 12명이 사망했고 75명이 부상했다 하는 발표도 나왔고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와서 그 유니스 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주민 자체는 8만 8천 명인데요. 피난민이 42만 5천 명이랍니다. 8만 8천 명 주민의 피난민 42만 5천 명.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갇혀 있는데 병원에 갇혀 있어도 불안하죠. 저 병원에 하마스가 있어 하면서 충분히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제 그 유엔의 발표입니다.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예전에 벌써 몇 주일 전에 아이가 뭐라고 했죠? 뭘 먹고 싶다고 했죠? 달걀인가요? 뭔가요? 그거를 아이를 날마다 그거 먹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어느 젊은 아버지가 의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야만적으로 1200명을 살해하고 또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25,700명 가자 주민을 숨지게 했고 인구 230만 명 가운데 85%가 난민, 피난민으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멘 이 주변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일들이 많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네요. 뉴욕 그 시립대학이요. 그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에 크레이그
뉴마크 저널리즘 대학원 크레이그 리스트 있잖아요. 크레이그 리스트 그 크레이그 씨가 기부를 해서 시작이 된 그런 그 석사 과정 등록금이 이제 다 무료랍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고를 했고 그 해고한 사람 가운데는 뭐 참 그 사람 해고돼서 서운하네 하는 한국 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분도 해고가 됐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저널리즘을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많은데 가짜 뉴스도 많은데 뉴스 아닌 가짜 뭐 주장도 많은데 그런 교육을 딱 그 필드에 들어가서 멘토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멘토도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전부 무료로 하는데 석사 학위 과정이 뉴욕 거주자는 18,600달러, 비거주자는 거의 39,000달러 되는 것을 다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무료로 등록금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뭐 올해는 25% 무료, 뭐 내년에는 50%이 칼리지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뉴스 산업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미 있게 주는 돈은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술을 파는 가게를 오픈을 했다고 해서 많이 바뀌네 했더니 처음에는 뭐 외교관만 거기서 술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